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은 매크로 쪽에서 금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참전을 선언을 했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세간에서 가장 큰 관심은 유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가는 유가에서 끝나지가 않죠. 유가는 결국 물가가 되고요. 물가는 또 금리를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의 저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여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이제 커지고 있는데 현재 시각도 유가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유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 이란이 갖고 있는 무기, 이란이 미국에 상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원유, 유가밖에 없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최고위에서, 그러니까 이란의 정부 최고위에서 아직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최종 봉쇄를 승인을 안 하거든요. 이제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는 자체가 이란이 자폭하겠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만에 하나 봉쇄를 했을 때는 다른 중동 국가들도 또 적으로 돌리는 그런 거거든요. 이란 혼자가 완전히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좀 너무 나간 것이다. 이제 이게 시장이 지배적인데요. 이에 대해서 또 이란은 그럼 봉쇄 안 하더라도 우리는 수단이 많다. 대표적인 게 테러 같은 거죠. 지금 해운주들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것이 결국은 뭐 봉쇄는 안 하더라도 그 라인 쪽에서 뭐 이란이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해운주들, 뭐 그리스나 이런 각국의 해운사들의 이 CEO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회 항로를 검토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해운주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어쨌거나 유가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인데 유가가 오르면 물가 상승이고요. 유가가 올라서 만드는 이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제학적으로. 근데 이 비용 인플레는요.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수요단에서의 인플레는 뭐 수요를 억제한다든가 뭐 인건비 이런 거는 해결이 돼도 먹거리, 곡물과 유가가 올라와서 만드는 비용 인플레는 그냥 두드러 맞을 수밖에 없고 최근에 언제 우리가 겪었느냐. 여러분 2022년 3월 그때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무려 8.5%였습니다. 80년대 오일 쇼크 때 10% 나온 이후로 그때 뭐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지만 엄청 무서웠거든요. 그때가 유가가 얼마였냐? 배럴당 130달러였었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나오면서 러시아 원유 수입 못하게 하고 우크라 정유시설 파쇄되고 그때 배럴당 130달러 갔고 그러면서 미국 물가가 8% 되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막 한 번에 0.5 이상씩 금리를 올리면서 2022, 23 주가 무너지고 부동산 무너지고 뭐 그랬던 때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세간에서는 유가가 85달러를 잡아서 여기를 넘게 되면 당장 그 다음 달 CPI 물가가 3%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는 전년 동기 대비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최대 평균치가 82달러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이달에서 85달러 수준으로 나오면은 물가는 3% 4%는 쉽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단계는 FOMC 회의죠. 그래서 이번에 유가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상승폭이 2%대 3%대이긴 한데 정말로 배럴당 WTI가 80달러를 넘으면은 7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인하가 아니라 아예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되돌아보면 2022, 23년에 유가 오르고 막 연준이 금리 올릴 때 모든 자산, 주가 폭락, 집값 폭락, 뭐 금 다 폭락할 때 하나 살아남았던 곳이 있죠. 바로 달러였습니다. 그러면 달러가 다시 오른다, 원달러 환율 다시 상승한다. 주식시장도 거의 붕괴되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 과연 이 금리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맨 끝단에 있는 이거를 하나를 보시죠. 즉, 유가가 오르더라도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든 금리만 눌러준다면 자산시장에는 오히려 영향이 덜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 난리통에도 이런 위협감에도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트럼프가 어떻게든 하겠지. 트럼프가 어떻게든 막아주겠지라는 거고요. 10년물 금리가 이 상태에서 다시 5% 되면 트럼프도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향후 금리를 뭐 유가든 어떤 뭐 FOMC와 상관없이 낮출 수 있는 트럼프만의 카드가 뭘까라는 거를 이 시간에 한번 찾아보고 그 신호가 나올 땐 좀 더 편안하게 우리 K증시를 투자할 수가 있는 건데요. 첫 번째가 SLR입니다. SLR.
아마 이제 좀 어렵긴 한데 뉴스에서 이 SLR이 많이 나오고 또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SLR 규제를 풀어준다. 이 얘기가 나오면 실은 금리는 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SLR이라는 것은 뭐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재 엄격하게 투자 은행들을 이제 제한을 하면서 자기 자본을 일정 부분 많이 쌓아놓으라는 자기 자본 비중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SLR은 뭐냐면 위험 가중치를 두지를 않아요. 즉 미국 국채가 있고 주식이 있으면 주식이 훨씬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 SLR은 야, 다 위험하잖아. 국채도 채권도 위험한 거 아니야? 뭐 그쵸, 원금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럼 주식만큼 위험하잖아 해서 가중치에 차별을 안 두는데 이 SLR 규제를 풀어준다라는 뜻은 뭐냐? 다시 가중치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채가 훨씬 더 안전하잖아요. 주식은 위험하고. 그럼 이제 투자은행들이 오히려 자기 자본을 쌓을 때 이 국채를 대형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어서 자, SLR 이 규제 완화만 나오면 국채 수요는 늘어나고 가격은 오르고 그러면 금리는 떨어진다라는 요 메커니즘을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저는 6월에도 7월 FOMC 전에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연준 의장의 조기 인선입니다. 해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조기 인선을 하게 되면 레임덕을 빨리 올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입니다. 그런데 파월은 말을 안 듣죠. 그냥 자기 마이웨이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리 새로운 인물을 하나 임명을 해놓고 그 새로운 인물은 계속 금리 인하를 외치는 비둘기파를 갖게 된다면 파월은 레임덕이라는 거죠. 그럼 시장은 5월까지는 뭐 파월이 안 내린다고 쳐도 새로운 의장은 막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고 한다면 시장 금리는 먼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요. 뭐 저희가 표현은 여기서 뺐지만은 트럼프가 파월에 대해서 멍청이, 바보, 뭐 덜 떨어진 사람, 뭐 이런 식의 이런 말을 지금 원색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 덤이라고도 심지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럼 누구를 갖다 놓느냐? 월러 이사의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 뉴스를 보셨겠지만 이 윌러라는 연준 이사가 완전한 매파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안 했는데 갑자기 7월에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 이 뉴스도 실은 오늘 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완전히 묻혔는데요. 이게 뭐겠습니까? 뭐 윌러를 임명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윌러 연준 이사가 좀 잘 보이고 싶어 한다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이달이든 다음 달이든 신임 의장의 이 크리스토퍼 윌러를 임명을 한다면 시장은 오히려 환호하겠죠. 그러니까 금리나 먼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있고 세 번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역시 100년 무이자 국채입니다. 스티브 미런 보고서 잘 아시죠? 미런 보고서라는 국가경제자문위 위원장 논문. 현재까지 트럼프의 모든 정책은 이 미런 보고서를 그대로 놀랄 만큼 순서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미런이 제시한 건 말도 안 되는 징벌적 관세를 통해 가지고 상대국들을 압박하라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거 그대로 했죠. 그런 다음에 상대국들이 뭐 위축되고 일종의 좀 두려워하게 되면 그 관세를 깎아준다는 대가로 지금 나오고 있는 미 국채를 만기 도래한 것들을 재발행해 줬을 때 50년, 100년 무이자 국채로 바꿔줘라라는 이제 요 시나리오입니다. 이거 누가 말을 들어 하겠지만 여러분 베트남 같은 나라 지금 원래대로 상호관세 맞으면 46%입니다. 그 나라 망합니다. 그럼 베트남 같은 나라한테 상호관세 깎아준다는 조건으로 만기 도래한 거 50년짜리로 바꿔. 미국이 부도를 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베트남 입장에서는 그래 원금만 받자. 이자는 안 받자. 이제 이런 식으로 분명히 교환해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정말로 금리는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질 수가 있다. 달러는 걷잡을 수 없이 약세가 되고요. 이런 부분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중동발 불확실성 때문에 뭘 봐야 할지 뭐 어떻게 될지 하지만 딱 하나만 본다면 미국의 10년물 금리만 보시고요. 이게 4.8을 넘어서 5%를 향한다. 그러면 뭐 주식 일단은 위험 관리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흐름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 난리통에도 10년물 금리가 앞서 말한 그런 사인들, 뭐 SLR 규제라든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요. 굳이 여기서는 언급을 안 했지만 결국은 미 국채 수요 증가잖아요. 국채 가격 상승, 금리 하락. 자, 그래서 금리만 떨어진다면 저는 오늘은 무너졌다 해도 빠른 시일 내에 3,000피를 재도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자, 당분간 이번 주
국채 금리만 떨어지는지 요거 하나만 보고 오늘 국내 증시에 타점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